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십니까, 김은경입니다. 햇살 정말 좋죠? 금방이라도 꽃이 활짝 필 것만 같습니다. 이런 봄 기운을 느끼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꽃이나 화분을 잘 사곤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아이가 피아노 콩쿠르 대회에 나가서 그 핑계로 꽃다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찾을 것 같던 꽃집이 집 주변에 있던 곳들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겨우 한 곳을 찾았는데 그 꽃집 주인 아주머니 말씀이 불경기에는 꽃이 안 팔리죠. 나야 이 자리에서 20년 넘게 했으니까 그럭저럭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 문 닫았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안개꽃도 좀 섞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올해는 흉작이라서 안개꽃 값이 너무 비싸다고 안 되는데 하시면서도 조금 섞어주셨습니다. 화사한 꽃집에서까지 마주치게 되는 어두운 불황. 올해는 좀 뒷걸음질 치면서 멀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2부 경제 핫이슈에서는 연비를 부풀린 현대자동차가 1,000억 원대의 보상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내용을 좀 앞뒤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3부에서는 앞서 불황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주택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경기 전체 전망까지 긍정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부동산 시장 얘기 그리고 앞으로 꼼꼼하게 물리겠다는 월세 소득에 대한 세금 이것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아마 특히 이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단지 일대에 사시는 분들 혹은 그 근처를 가보신 분들은 아마 이 값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꿈틀꿈틀대는 모습들을 발견을 하실 겁니다. 최근 들어 가장 저점이 2012년 말이었는데요. 그때가 이 재건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제일 낮았습니다. 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한 2012년 말이니까 이제 한 1년 남짓 지난 셈이죠. 금액상으로는 한 10 내지 30%가량, 많게는 한 4억 원 이상 오른 그런 아파트들도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곳들은요, 반포주공 1단지, 그리고 송파구에 있는 잠실주공 5단지, 또 개포동 주공 2단지, 주공 1단지, 또 시영단지, 이런 데들이 주로 많이 오르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네. 그 이유를 따져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물론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고 부동산 경기도 조금씩 어떤 경기 호전에 따라서 조금씩 살아나는 그런 경기적인 요인 외에다가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지금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 완화 그중에서도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 계획을 떼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작년 말 세제 개편을 통해서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가 일단 폐지가 됐고요. 네. 또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에 대통령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고 또 이 소형 의무 비율 이것도 완화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재건축 조합원 같은 경우는 몇 채를 가지고 있던 네. 재건축 나중에 지어지면 한 채밖에는 받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가진 수만큼 두 채 가진 사람은 두 채를 받을 수 있고 세 채를 가진 사람은 세 채를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채수 제한 이것도 지금 풀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의 규제 완화 호재까지 겹치면서 이런 발표가 나오니까 지난주죠 불과 네. 지난주 대비로도 물론 호가입니다만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한 5천만 원까지 호가가 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 가지 이제 좀 주의해봐야 될 점들은, 말씀드린 이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부분, 예를 들어서 뭐 초과이익 환수 폐지라든가 소형 의무 비율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뭐 야당이라든가, 또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또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호가 상승이 계속적인 재건축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은 어떤 일시적인 그런 효과를 끌지는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큰 흐름으로 본다면 저점을 찍고 오름세를 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고 일반적인 전체 아파트 시세보다도 재건축 쪽에 그런 상승세가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그런 양상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생생경제가 지난주에 금요기획 때도 이 부분을 좀 들여다봤는데 네. 야당 쪽에서도 극구 반대 쪽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네. 국회만 통과가 된다면은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네. 들고요. 그래도 어려운 것은 여전히 전세집 구하기예요. 특히나 서울 시내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것 같은데. 서울에서 아파트 평균 전세금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약 6년치, 정확하게는 5.7년, 그러니까 네. 5년 8개월치 소득하고 맞먹는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하나도 안 그래서 쓴 거죠? 예, 예. 하나도 안 먹고 안 쓰고 온전히 월급을 다 5년 7개월, 8개월치를 모아야지만 서울의 평균 아파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전세로 들어갈 수 네.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5년 전에도 이런 통계를 내본 적이 있는데 그때보다 이 돈을 모아야 되는 기간이 한 1년 반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이 부동산 114에서 조사를 한 건데 작년 말 평균 전세 가격이 3억 1천만 원 정도고요, 서울이. 도시근로자 가구의 연간소득이 5,500만 원 정도니까 한 5.7배에 달하는 거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5.7년치 급여를 계속 모아야지만 서울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건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4.1년치를 모아야지 들어가는 거고요. 전국 평균으로 하면은 3.3년치 이 소득을 다 모아야지만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서울만 놓고 봤을 때는 2008년에 4.1배였고 소득 대비 전세 가격이요. 2011년에 5.3배 그리고 2012년에 5.1배 이 정도 됐는데 완화가 되고 있다가 다시 지금 치솟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참 이 전세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네. 이 원래 정부 생각으로는 부동산 매매가 좀 살아나면은 대기 수요가 전세로 그냥 남아있던 대기 수요가 이 구입 매매 수요 쪽으로 매매로? 돌아가서 예. 네 좀 숨통을 트이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좀처럼 전세 시장에는 지금 완화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고액 전세 같은 경우에는 좀 대출을 규제를 해본다고 하니까 네. 공급만 좀 늘어나주면은 괜찮을 텐데 어떻게 될지 그러게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학들이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를 계속 피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예. 국내 대학 4곳 중 3곳은 여전히 이 등록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매년 네. 요맘때 이 입학 시즌만 되면 나오는 기사인데 그렇죠.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카드도 모든 카드를 다 받는 게 아니라요. 네. 보통 1개 내지 2개 정도만 이용이 가능한데 예컨대 서울대 같은 경우는 카드를 받긴 받는데 2개 카드만 받고 있고요. 네.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은 1개 카드를 통해서만 등록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고려대하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아예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실 예. 이 이유를 살펴보면은 이제 수수료 때문인데요. 한 1%에 달하는 이 수수료를 이제 대학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네. 지금 우리나라 거의 모든 조그만 진짜 구멍가게까지 카드를 받는 판에 네. 이런 큰 대학들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도 이 이용자들 카드를 가지고 계신 서민들 학부모들보다 사정이 나을 텐데 그러게요. 참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답답합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준다 그러면 굳이 반값 등록금 물론 이제 그것도 비쌉니다만은 이런 네. 부분도 좀 개선이 돼야 될 텐데 늘 고치지 않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산업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지수는 마이너스 8.78포인트 정도, 1949 정도 끝났습니다. 1950선을 지키지 못했고요. 네. 좀 특별한 점이라면 장중에서 계속해서 매도를 했던 외국인들이 한 5억 정도 매도로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보합 정도 끝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위주로는 대부분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중소형 개별주 쪽으로만 약간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 내일 있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몰라도 관련 업종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기대감이라면은 내수 관련주들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 쪽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아무래도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가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 같은 이런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이 담길 것이 확실시 된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 때문인지 몰라도 하여튼 건설들이 가장 큰 상승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은행주 관련 같은 경우도 나름 플러스 모습을 보여가지고 나름 좀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다른 대형주들,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좀 대두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또 외국인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매도가 한 보합 정도로 끝났다라고 했지만, 네. 또 팔기 시작하면서 불안감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오전까지는 외국인들이 한 800억까지도 매도를 했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끝날 때는 보합선으로 끝났거든요. 예. 그 얘기는 결론적으로 팔았던 걸 다시 샀다는 얘기인데 네. 문제는 이제 국내 기관입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타는 자리를 기관들이 매도로 나서가지고 기관이 620억 정도 순매도로 끝났기 때문에 오늘 좀 밀어낸 건 기관 쪽의 매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지금 매도로 돌아섰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까요? 이렇게 팔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시장 자체가 일단 너무 취약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의 입장으로서도 지금 마냥 받아낼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많지 않은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이 많이 넣어놓은 어떤 자금을 운용한 단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의 체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자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마냥 들고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서 일정 부분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사들어올 때는 매도로 대응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시장이 좀 그만큼 취약하다는 어떤 반증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설 관련 업종은 조금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밖에도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나 혹은 또 종목 같은 게 있었으면 전해주시죠.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일 발표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되어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즉 공공기관 정상화 이래가지고 이제 공공요금 인상 전망이 된다. 그래서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가 그나마 탄탄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내수 활성화 쪽에 있어가지고 헬스케어 그러니까 노인복지라든지 이런 헬스케어 쪽의 시장. 그다음에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와 관련된 어떤 그런 복지 정책 이런 부분이 구체화될 거라고 하면서 그런 쪽에 대한 종목군들의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조금 마이너스가 나지 않았다 뿐이지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는 종목군은 좀 드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에서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좀 움직일 걸로 예상을 하시나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오늘 현지 시간으로 24일부터 27일까지 가장 큰 모바일 행사인 MWC가 열립니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5가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의 부분, 거기가 뭘 채택했냐는 부분, 그리고 얼마나 호응을 얻느냐는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IT 부품주들의 향방을 좀 끌어갈 수도 있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하나는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3월 3일과 5일. 양일에 걸쳐 양일어지 시작이 되는 중국의 가장 큰 규모죠. 양회라고 얘기하는 정협과 전인대가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나올 거냐에 따라서 또 안 좋은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것이다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 좀 그림자 국민에 대한 규제 부분 때문에 좀 더 경제를 옥죄할 수도 있다는 부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희망적인 섞인 부분과 조금 비관적인 부분이 맞부딪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 같은 경우 상당히 애매한데 어찌됐든 모바일 쪽에서 다시 한번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쪽에서 본다면 IT 부품주 쪽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 상하이 증시는 좀 많이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이제 이 양해를 앞두고 성장률에 대한 둔화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한 것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리커창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정책 자체가 뭐냐면 개혁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경제에 대한 시장은 감수하겠다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양회에서 특별한 게 나올 건 없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그런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선제적인 판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 혁신안이 중국에 대한 우려를 조금 이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는데 예. 내일 어떻게 될지 좀 봐야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SK증권 명동지점 김춘석 부장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연비 부풀리기로 1,000억 원대 보상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그런데 이게 어찌 된 것인지는 속을 좀 잘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짚어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더 경제와 가까워지는 오후 김윤경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를 통하시거나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 트위터는 YTN_이코노미고요. 웹사이트로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눈부신 광채 피부 그 이상. 새로 나온 블루밍 에센스. SK2의 새로운 발견. 피부 내면의 촘촘히 빛을 채워 활짝 피어나는 피부. 경험하세요. 새로운 블루밍 스킨 SK2. 김윤경의 생생경제. 현대자동차가 2012년에 북미 지역에서 연비를 부풀려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국내에서도 연비를 뻥튀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다시 조사를 해서 연비 부적합 판정이 나오게 되면은 소비자들에게 1,000억 원 정도를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의 김필수 교수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 현대차 중에서 연비가 부적합하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차종은 어떤 건가요? 12개 차종을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네. 전체 한 거는 아닙니다. 그중에서 산타페 MD라는 차종, 산타페 신형 차종하고요. 네. 또 하나는 코란도 스포츠 모델, 쌍용에서 나오는 모델이죠. 네. 이 두 개 모델이 이 부적합 판정으로 지금 나와서 허용 오차가 원래 퍼센트를 훨씬 더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에 대한 조치를 좀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연비가 부적합하다라고 판정을 한 주체는 어딘가요? 국토부 보시면 됩니다. 국토부 산하에 교통안전공단이 있습니다. 네. 그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이 10여 개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했더니 그 부분, 이 연비에 대한 부분들이 과장이 됐다라고 판정이 나왔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원래는 승용차 자체는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할을 했었고요. 네. 연비 기준도 발표를 했었고 이 국토교통부에서는 버스하고 트럭 쪽을 담당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승용차 쪽을 국토교통부에서 건들다 보니까 산업부하고 국토부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알력 같은 것도 분명히 바닥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부분도 네. 좀 들여다봐야지 될 것 같고 일단은 우리가 차를 구입할 때 연비를 보고 사잖아요. 그렇죠? 예, 연비가 높다. 그러면 이제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은 속아 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게 돼 있죠. 네, 사실 보상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왜 네. 그러냐면 지금까지 이런 사례도 지금까지 없었고요. 아, 예. 한 가지 이 소비자 측에서 보면은 이걸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실제 연비하고 공인 연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실제 연비와 공인 연비요. 네, 네. 차이가 납니다. 왜냐면은 공인 연비라는 것은 테스트 장비 위에다가 올려서 이 주행 조건을 넣어서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연비하고는 훨씬 더 연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하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문제가 된 거는 뭐냐면은 공인 연비를 측정을 할 때 각종 계수도 필요하고 정밀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문제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공인 연비와 실제 연비의 차이에 대한 부분보다도 공인 연비 측정 방법의 신뢰성, 순수성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있어서 일반인들한테 제대로 공개하는 부분이 안 됐다라고 판정이 네. 나와서 이 보상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제조업체에서 표시하는 연비 측정의 절차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국내 같은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이 실험연구소에서 의뢰를 해서 거기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자동차 국내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자기네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연구소에서 자기인증제를 통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네. 정부의 어떤 기준 절차에 맞춰서 테스트를 해서 나온 결과를 정부에다 내면은 정부에서는 그거를 확인해서 또 샘플 모델을 확인해서 제대로 맞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인정을 해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는 대부분 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자사의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인증제를 통해서 인정을 해주는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원래는 승용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연비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국토부가 승용차까지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물론 관련 법들이 다 있습니다.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권한은. 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실 자동차 관련 부서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이렇게 세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네. 저도 항상 강조할 만은 이게 혼재가 된다든지 또 예를 들어 중복 투자가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자동차 관련된 어떤 사례가 나오게 되면은 정부 세 개의 부서가 부처 간의 이기주의도 아니고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국민들한테 제대로 정부에서 제대로 알려주고 발표를 해줘야지만 신뢰성이 높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싸우는 모습이라든지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특히 이번에 발표된 것들도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고 또 소비자 보상도 해줘야 되지만은 네. 안타까운 거는 이러한 자동차 관련이 부서 간의 역할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 재소자 들어가거든요. 네. 왜냐하면 산업부에서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기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업부하고 국토부가 공동으로 조사 들어가서 재조사를 통해서 이번 발표된 내용이 실제로 맞는지에 대해서 지금 결과를 2-3개월 내로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한번 네. 그 결과가 지금 기대가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국토부에서 부적합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토부와 이제 산업부가 공동 재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메이커 입장에서도 네. 산업부에서는 똑같은 차를 가지고 합법 판정을 받았는데 예. 똑같은 차인데 국토부에서는 왜 이게 안 나오느냐, 잘못 부적합으로 나오느냐 네.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요. 예. 이번에 지금 두 개의 부서가 합해서 같이 공동 기준도 만들기로 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차도 한 대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세 대로 하기로 했거든요. 예. 그래서 평균치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향후 나오는 정확한 조사 결과가 향후 보상이라든지 절차에 대한 부분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소비자 보상에 대한 제도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과잉 연비에 대해서는 10억 과징금뿐이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소비자 보상에 대한 것들도 미국 기준 같은 것도 참조를 좀 해줘야 되고요. 네. 법도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대차나 쌍용차 이런 경우에는 국내에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네. 외제차 타는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 외제차 연비에 대해서는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역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차를 대상으로 해서 주로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들 지금 대상에 포함이 돼 있고요. 문제는 그 많은 종류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연차별로 나눠서 수시로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나온 것도 10여 개 차종이지만은 나머지 안 한 데에 대한 것들도 해야 된다는 논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같은 문제가 또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종 확대 또 수입차 국산차 구분 없는 똑같은 기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또 예. 정부의 기준도 통일화돼야 되고 또 소비자의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볼 때는 리콜 문제라든지 소비자가 배려가 되질 않고 소비자 중심보다 제작자 중심으로 돼 있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네. 이제는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면서 소비자의 목소리, 또 리콜에 대한 문제,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연비 기준에 대한 신뢰성 문제 좀 전체적으로 좀 점검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적인 것이 그러면은 현대차가 연비를 뻥튀기를 했느냐 아니냐로 돌아가야지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네. 이게 표시연비와 실연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네네. 북미 지역에서는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떤 그런 판정이 내려졌나요? 북미에서는 사실은 정부 기관이 소비자 중심으로 많이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미국 같은 데서는 징벌적 보상이라고 합니다. 네. 문제가 터졌을 경우에는 차 한 대당 뭐 수십억 이상 보상해 주는 경우도 많아서 천문학적으로 보상 비용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 국내는 보상적 보상이라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보상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북미 이- 지역에서는 보상이 네.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이미 처음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조사를 들어가니까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징벌적 보상이다 보니까 빨리 수습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자기네가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 한 5천억 정도의 지금 이 협의를 받습니다. 5천억 그러나- 원인가요? 그렇죠. 5천억 원이죠. 예. 근데 향후에 저 증가를 하는 부분들이 이게 차를 한 대가 그냥 쓰는 게 10년 동안 사용되지 않습니까? 네.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얼마씩 이렇게 보상이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비용은 훨씬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같은 문제를 하더라도 국내에 비해서 미국은 뭐 5배, 10배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게 바로 네. 제도적으로 징벌적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지 못한 것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이제 그 궁금증이 모아지게 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제조사를 했을 경우에도 이런 식의 보상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가요?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자 보상에 대한 기준이 지금 없었고 애매모호하거든요. 네. 과징금 10억 원에 대한 것들은 그냥 내면 되는 건데 예. 개개인의 소비자의 손해본 것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없기 때문에 미국이 보상해준 기준도 참조를 할 것이고요. 예. 또 국내 실정에 맞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산업부하고 국토부가 조율도 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또 법적 근거에다가 다른 거하고 상충이 되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결과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또 향후 진행되는 거 시민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단 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연비와 실연비의 차이가 나는 것, 이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인연비라는 것은 CC 다이나모미터라는 기계 위에다 차를 올려놓고요. 네. 이 실제의 주행 조건을 몇 가지 가미를 해서 연비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나 이게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기 저항이나 이런 것들이 무시가 되거든요. 네. 마찰 저항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실제 연비보다 많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이런 이 예전의 연비 측정 방법이 공인 연비와 실제 연비 차이가 30% 이상이 났었는데 재작년부터 정부에서 어느 정도 보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발표되는 공인 연비는 실제 연비하고 한 15에서 20% 정도 차이가 난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인 연비가 1리터에 10km 간다. 그러면 실제 연비는 한 8km 정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한 30% 정도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한 네. 15% 정도 차이가 연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오고 있다. 그런 그렇습니다. 그것도 말씀이시고요. 작년부터 출시된 새로운 측정법에 의했을 경우고요. 예. 이전 차량 같은 경우에는 30%니까 1리터에 10km 가면은 한 7km 또는 그거보다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연비 부풀리기에 대한 문제는 지금까지 없었다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건 아무래도 북미 영향을 좀 받은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소비자의 목소리 반영을 네.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연비까지요. 예. 근데 미국에서 연비 문제가 터지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잣대를 적용을 해봤더니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이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산업부에서 이미 이 연비 측정 객관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시정 조치를 해서 좀 더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산업부에서 이미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를 한 부분입니다. 네. 발표를 했는데 또 이제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아마 이 두 부서 간의 껄끄러운 부분이 많이 노출되고요. 네. 역시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 중심, 소비자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법규 중심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한 명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소비자 위주로 그런 것들이 좀 바뀌어야 될 것이고 연비와 네. 관련돼서 이 주무부처 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잘 조율이 돼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디젤 차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해왔다면은 네. 이번에는 이제 전기로 가는 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네네. 이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전기차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해외에서는 뭐 네. 이미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국내에 전기로만 가는 그런 자동차가 판매가 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MB 정부 때 5년 동안에 관공서 중심으로 공급을 했었는데 네. 누적된 이 전기차가 1000여 대 정도가 되는데요. 네. 작년 후반부터 제주도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제주도에서 160대가 민간 일반 판매가 됐습니다. 네. 올해 지금 1200대에서 1300대 정도의 민간 판매가 될 예정으로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친환경차의 대표 모델이고요. 또 세계적으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기차의 필요성은 더더욱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아직 이제 이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전기차의 완성도가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예. 올해 1200대가 공급이 되면서 활성화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도 아마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또 연비 예. 측면에서는 뭐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사실 더 높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죠. 충전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확산되느냐가 또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방금 말씀하신 이 충전소 문제예요. 이게 네. 가장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자체의 성능도 문제지만은 네. 어디서나 내가 필요할 때 기름을 넣듯이 어디 네. 가서나 충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전기차는 일반 차하고 틀리게 충전 인프라가 같이 실과 바늘의 관계로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전기차 형태는 140-150km를 갈 수가 있고요. 최고 예. 속도도 120-130km니까 서울, 대전도 가서 다시 충전을 시켜야 되는 건데 네. 예, 충전 인프라가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도 선도도시 10개를 선정을 해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키우는데 그 중심지가 제주도를 지금 먼저 잡고 있어요. 이미 제주도는 500기 이상의 충전기가 설치돼 있고 네. 또 시장 환경성도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어서요. 올해 이 1200대 중에서 한 500대 정도가 제주도에서 민간 판매가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충전 인프라에 대한 것들은 각 대도시에서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서울시를 비롯해서 대도시에서도 충전 인프라 전기차의 공급 시스템을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확산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충전기가 설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도 아직까지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지금은 보조금으로서 이제 전기차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계속 보조금을 받아서 성장만 할 수만은 없는데 앞으로는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맞습니다. 전기차 지금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세수 확보입니다. 네. 정부에서 세금을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 주는 거니까 사실 퍼주기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나 초기에 전기차가 활성화되고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조금을 통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건데 이것도 4, 5년 이상 가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보조금 제도는 2, 3년 이내에 단종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체 방법을 통해서 보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서 정부에서 고민이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차 아까 연비가 훨씬 높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전기차가 가솔린차에 비해서는 연비가 어느 정도 높은 것으로 나오나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따지기는 쉽지는 않더라도요. 예. 일반적으로 지금 전기 에너지의 비를 따지게 되면은 같은 1리터를 가서 만약에 가솔린이 한 1,000원 정도 들어간다 보면은요. 네. 같은 거리를 전기차로 가게 되면 한 200원 정도면 갑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네요? 예. 그렇죠. 네. 5대 1에서 10대 1 사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예. 사실 이 유류비에 대한 거 예. 이런 것들은 비용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처음에 구입을 할 때 전기차의 값이 내연기관차, 가솔린차의 3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3배인데 역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면은 역시 비용이 반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한 4, 5년 정도 운행을 하게 되면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전기차 연비도 높고 아직까지는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환경도 오염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좋은데 이런 부분이 좀 잘 발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공학과의 김필수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중국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차이나 포커스 시간인데요. 미중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주실 것을 사자성어로 요약을 해 주시면요. 네, 오늘은 좀 물실, 호기를 뽑아봤는데요. 네. 말물자, 잃을 실자, 좋을 호자, 기회 기자입니다. 결코 잃을 수 없는 절호의 기회라는 뜻인데요. 네. 중국이 전인대를 앞두고서 그동안에 30년간 유지해왔던 성장과 공평이라는 경제 운영 방식을 이제 분배와 효율로 바꾸게 됩니다.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겠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민간의 활력을 이용해서 새로운 성장 엔진을 키우려고 그럽니다. 이 때문에 석유나 가스, 석탄 같은 자원 분야에서도 민간 참여가 더 확대되고요. 네. 그리고 이동통신 사업뿐만 아니라 신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스마트 시티 정책, 민간은행, 통신시장 개방과 같은 새로운 정책들이 지금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준비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찾아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결코 중국에서 보내는 기회의 신호를 놓치면 안 된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눈 똑바로 뜨고 쳐다봐야지 될 것 같은데 호주 시드니에서 열렸던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성장 전략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서 중국 관련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네, 지금 현재 앞으로 5년간 G20개국들이 국내 총생산을 현재보다 2조 달러 이상 늘리기로 공동선언문을 담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성장을 거의 미국하고 같이 절반을 담당했었는데 앞으로 더 담당을 해달라는 얘기죠. 네.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지금 돈을 또 풀었을 경우에는 신용 위기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가 있고요. 또 인프라 투자가 과대 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것은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무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좀 줄이라는 이야기고요. 또 신용거품 억제뿐만 아니라 위안화 국제화 관련 각종 대책도 내놓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환매 조건부 채권 발행을 통해서 통화 환수에 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악재가 됐었고요. 또한 환율의 유용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을 통해서 금융기관들이 위안화로 국제거래가 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3월 전인대에서는 위안화 변동폭을 확대시켜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루 달러화에 대해서 변동폭이 상하 1%였는 걸 앞으로는 2에서 2.5%까지 확대시켜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되면 위안화와 관련된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위안화 선물 거래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이 위안화를 확실히 이제 국제화 시키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위안화가 국제화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수혜 이런 건 어떤 걸까요? 네, 아무래도 주변 국가의 위안화 표시 무역 결제가 확대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년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위안화와 관련된 무역 결제가 300억 달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홍콩을 통해서 역외시장 거래를 통한 위안화 표시 예금을 더 받아들일 거고요. 또 위안화 채권도 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홍콩에서 딤섬채를 더 많이 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런 자금들이 위안화가 많다 보니까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시장도 열어주게 되는데요. 금융이나 증권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까지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은 위안화와 관련된 다양한 상품을 구사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오늘 상하이 증시가 많이 빠진 게 중국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발표가 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상승하기는 상승을 했는데 상승폭이 조금 꺾였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70개 도시의 부동산 가격 중에서 6개 도시 가격이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62개 도시가 상승을 했는데요. 네. 빠진 도시를 보니까 하얼빈, 온주, 항저우 같은 주요 도시들이었습니다. 이들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와서 우량주택에 대해서 10% 주택 할인을 해주고 있고요. 네. 또한 장수성의 창저우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건물들이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45%나 급락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 안에서도 전체 빈집이 6,540만 채 달하고요.
전국 주택 공실률이 30% 정도 달하는데요. 앞으로 6월달 되면 500개 도시의 부동산 통합 등기 시스템이 완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투기꾼들이 재산 형성 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를 알 수가 있고요. 재산세나 상속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내에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지금 꽁꽁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3, 4선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이 때문에 70개 도시가 아니라 100개 도시로 확대되면 1월 달에 37개 도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정부 규제에 의해서 당분간 좀 꺾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는 계속됐지만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주요 도시들의 가격이 빠지면서 거품이 좀 빠지는 그런 게 본격화된 그런 모습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상하이나 네. 베이징 같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은 계속 형성이 되고요. 나머지 버블이 껴있는 도시들은 네. 올해는 확실히 좀 빠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우려감을 줄 수가 있겠네요. 게다가 또 지난주에 발표됐던 중국 제조업 PMI 지수 이 경우에도 좀 위축이 되면서 많이 그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안겨줬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HSBC 같은 경우에는 그 PMI 지표를 구성을 할 때 중소 수출 기업들을 많이 편입을 시키는데요. 네. 작년 연말부터 그 중국 내 신용 거품 우려 때문에 중국 정부가 여신 긴축 정책을 강하게 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자금난 속에서 많이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HSBC의 제조업 PMI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연속 기준선인 50선 이하로 하락했고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하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국가통계국의 그 제조업 PMI가 발표됩니다. HSBC와 달리 3,000여 개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들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대출이 쉽게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50선 위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당분간 신용 위축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가통계국 지표와 HS 지표 간의 양극화는 계속 벌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제조업도 어느 정도 약간 정체되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고 부동산도 약간 좀 거품이 빠지면서 냉각되는 모습이고 이러면은 전체적으로 확실히 이번 그 양회를 앞두고서는 걱정되는 분위기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중국의 그 PMI라든지 전력 예. 생산량 같은 선행 지표로 보면은 1분기 성장률 한 7.5% 정도 하락을 예.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정부는 올해는 성장이 아니든 그 효율과 분배에 맞췄다고 네. 틀림없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성장률은 좀 떨어질 겁니다. 그 대신 중국 정부는 성장의 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과잉 생산 시설을 좀 퇴출시킬 거고요. 예. 또 새로운 성장 엔진의 민간 경제를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그 혼합 소유재 개혁을 통해서 효율을 좀 이끌어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기가 위축이 되면 철도나 환경, SOC와 같은 국가급 프로젝트를 좀 앞당기고요. 네. 또한 그 한전의 정책 완화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같은 여러 가지 정책안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7% 이상의 성장은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도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중국의 통계는 믿을 수가 없다. 중국 정부가 마사지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왜 이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GDP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믿음을 못 주는 건가요? 네, 중국에서는 31개 성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 수치를 모두 더하면은 무려 1,160조 원 정도가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치보다 많다 그럽니다. 네. 우리나라의 그 명목 GDP가 작년에 1조 1,975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원화로는 1,269조 원 정도니까 우리나라 정도 그 GDP 규모가 중국 지방 정부가 부풀려져 왔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그 네. 상부의 그 인사 고가를 잘 받기 위해서 통계 수치를 조작하려는 그 유혹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하지만 통계 수치가 6년 만에 이제 최소로 좀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예. 왜 이런 거 아니? 그동안의 인사 정책의 성장만이 아니라 채무 삭감이라든지 오염 대책과 같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도 중국이 이런 그 성장과 관련된 정책을 네. 진로 바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계 수치가 조금씩 이제 오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포리덴트 접착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 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중국의 부동산에서는 거품 빠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금 빛이 들어야지 될 그럴 상황이죠. 지금 훈풍이 부는 것이냐 아니냐 논란이 많은데요. 특히나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 지금 월세로 올리는 임대소득에 세금을 빡빡하게 잡아낸다고 하니까 전월세 값을 또 올리는 것 아닌지 걱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는 부동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